네, 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연말 산타랠리 기대감이 최근에는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뉴욕 증시가 사실 이제 후반으로 소폭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저 오프닝에서 얘기했다시피 지금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9주 연속 상승 랠리에 지금 마무리를 지은 듯한 느낌이잖아요. 네, 그 CME 패드워치 우리가 뭐 투자하시는 분들 매일 거의 체크하시다시피 하는 거 금리 인하 가능성, 숫자로 나타나는 시장의 포지셔닝, 그게 3월 달에 뭐 거의 90% 넘게 3월 달에 금리 인하 간다 했던 게 뭐 한 50% 정도로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예,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과도했던 거에 대한 되돌림, 뭐 그런 것들이 연초 첫 주에 이렇게 지수가 좀 밀리고 금리 오르고 달러도 좀 오르는 그런 장으로 가지 않았나 싶은데 조정이 이제 한 주 정도 사거래일로 마무리되는지 아니면 또 이렇게 반등 나오다가 조금 더 조정이 이어질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또 가늠할 때가 아닌가 싶네요. 이번 주에 또 CPI 발표도 있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아마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이 앞으로 또 이렇게 제법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늘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인 만큼 또 송재균 전 한화자산운용 전문인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금 생각해 보니까 29일 날 그때 28일 납회하고 29일 장도 없는 금요일 날 우리 또 송 전무님하고 그때 이베스트 리테일 사업부의 윤지호 대표님하고 나오셔서 한참 좀 들뜰 수 있는 분위기에 두 분 다 이렇게 제가 받은 느낌은 좀 차분해지자 하는 그런 어떤 톤으로 한 해를 마무리해 주셨는데 어떻게 지난주 시장 보시면서 소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걱정한 게 조금 생각보다 빨리 왔다. 빨리 왔다. 네, 예. 근데 다만 이제 조정이 이게 이제 기간 조정 정도로 빨리 마무리되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이게 이제 가격 조정으로 이루어지면 이미 이제 투자 포지션을 잔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1월 달 한 달이 좀 걱정스러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오늘 한번 쭉 한번 짚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첫 주 증시 어떻게 보셨나요? 뭐 뉴욕 증시, 국내 증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게 다시 우리가 늘 말하는 거 있습니다. 경제 좋은 증시에는 나쁜 소식이다. Good is bad. 예. 굿뉴스가 항상 우리 증시는 그러니까 경제 사실 우리 이번에 보면은 고용 지표가 예상 바우로 상당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시장에서는 미리 당겨놓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생각보다 우리가 김치 국물을 먼저 마신 거 아닌가라는 걱정으로 이제 바뀌면서 금리는 오르고 주식시장은 떨어지고 결국은 우리의 기대가 좀 정상적으로 좀 조정되는 한 주 정도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용 지표 뭐 매달 이렇게 첫 주 금요일 날은 그 고용 지표 때문에 시장이 긴장을 합니다만 처음에 발표된 수치만 봐서는 깜짝 놀라가지고 개장 전에 발표됐는데 뉴욕 증시의 지수 선물이 막 급락을 하는 반응을 보였다가 좀 이렇게 곰곰이 또 뜯어보더니만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싶었는데 그럼 미국의 고용 지표 내에 좀 어떤 상반된 신호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신규 일자리 수는 많이 늘었는데 그 내용을 봤더니 조금 부실하더라. 내용이 부실하더라. 무슨 말이냐면 상대적으로 저임금 관련된 거, 두 번째로는 정부가 돈을 써서 끌어들이는 거, 그다음에 의료 이쪽 부분의 일자리가 대부분을 차지했거든요. 결국은 이쪽은 정부의 예산과 연결이 돼 있고 좀 그러니까 장기 지속성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최근 들어서 이제 소위 그 우리로 따지면 알바라고 보죠. 템포러리한 그러한 그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일자리보다는 실제로 안에는 그렇게 강하지 않고 여전히 둔화되고 있다라는 해석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시장이 화들짝 놀랐다가 어느 정도는 평정심을 찾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고용 시장이 둔화된다라고 하면은 연준이 계속해서 긴축 흐름을 이어가기도 쉽지 않다라는 해석도 가능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연준은 두 마리 토끼잖아요.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물가 안정을 완전히 잡았다라고 이제 특히 재무부의 앨런은 이제 그런 자넷 앨런은 그런 얘기도 했죠. 근데 그분이야 이제 당연히 이제 민주당이 이번에 올해 재선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연준 입장에서는 안에서는 여전히 매파와 비둘기파가 싸우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물가를 잡는 것이 우선적이고 지금 잡혔다고 보지만 이게 일시적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그런 매파들이 여전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고용시장과 물가 안정을 놓고 보면 여전히 무게중심은 물가 안정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시장이 보는 것의 이슈는 그러니까 물가 안정은 이미 다 잡아놨으니 고용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빠르게 내려야 된다고 압력을 넣은 거죠. 근데 연준이 거기에 동의해 줄까? 이 이슈는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의사록 나왔을 때는 거기까지는 동의되지는 않은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3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생각보다 계속 좀 떨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12월 FOMC 의사록 지금 잠시 언급하셨습니다만 의사록만 봐서는 그날 당일날 파월 의장이 그렇게까지 더비시하게 얘기했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역시 파월이 파월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월이 파월했다. 네. 그러니 자꾸 뭐 전화 받았다는 얘기가 자꾸 들리는. 아니 근데 지금 연초 뭐 거래일로 따지면 4일밖에 안 됐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에 나타났던 이 지난 11월, 12월 두 달 동안 그렇게 빨리 떨어지던 국채 수익률, 국채 금리 그리고 달러 시세 이게 지금 싹 돌았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뭐 좀 긴장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충분히 그냥 뭐 시장에서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기술적인 흐름이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1차적으로는 그 사이 너무 제가 보기에는 너무 급하게 내려왔다. 너무 급하게 내려왔죠, 금리가. 예, 너무 과하게 채권 쪽을 굳이 말하자면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또 주식이 빨리 올까고 생각하고 엄청 담는 거와 똑같이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빨리 빠질 거라 생각해서 채권을 많이 사다 보니까 채권에 대한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금리는 내려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11월, 12월 두 달 동안 엄청나게 진행이 됐고 우리가 좀 과했나라는 생각 때문에 1월 들어와서는 조금 정상화, 거기에 플러스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러면 금리를 우리가 너무 시장에서 김치국물 마시면서 너무 빨리 끌어당긴 거 아닌가 내린 거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다시 되돌림 현상이 있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차트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두 번째 차트 보시면 이게 이제 거의 일본 제외하고는 일본은 거의 뭐 큰 변화 없었다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2번 번호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주요국의 금리 증가율을 이렇게 보시면 영국, 스웨덴, 독일, 뉴질랜드 그러니까 유럽 모두 미국, 이탈리아 전체적으로 거의 일본 제외하고는 주요국의 금리가 지금 보시면 일주일 사이에 다 상승했다. 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불과 파란색 선이 12월 한 달 동안의 흐름이거든요. 다 빠졌다가 이번 주, 지난주 들어가고 다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큰 반등이 크게 금리 쪽에 올라오다 보니까 11월, 12월 주식 상승의 가장 기폭제였던 달러 약세와 금리 하락 이것이 반전되면서 주식시장은 또 전반적으로 더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1번 차트를 한번 열어봐 주시면 전번 앞에 차트로 돌아가면 지난 일주일간 차트입니다.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스페인하고 스위스, 이탈리아 정도는 거의 보합이었고 거꾸로 이제 거의 여기는 거의 12월에 산타릴레 거의 없었다고 봐야겠죠. 그냥 중간에 머물렀고 나머지들은 12월 달에 올라갔던 것들을 거의 많이 토해낸 거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홍콩 항생이 제일 많이 빠졌고 우리나라가 코스피도 두 번째로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사실은 12월 한 달만 놓고 보면 많이 올랐었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많이 오른 순서대로 좀 많이 빠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금리가 내려가고 달러가 일부 강세로 돌아서면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소위 이제 위험 자산 선호가 약화되면서 주식 시장이 전반적으로 새해 첫째 주를 아쉽게도 하락으로 출발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저기에 보니까 미국 나스닥은 없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그 나스닥 주요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해서 빅테크 7개 종목들 좀 조정 많이 겪고 있잖아요. 애플 같은 경우 뭐 한 주 동안 한 6% 떨어지고요. 어때요 지금? 결국은 아까 저희가 봤던 금리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3번 차트에 미국의 업종 지표를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해보면 말씀 주신 대로 미국의 매그니피션트 7이 다 들어가 있는 정보 기술, IT 그다음에 경기 소비재도 들어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경기 소비재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간 이 두 군데가 지금 보시면은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제일 많이 하락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에 민감한 성장주, 결국은 빅테크의 하락폭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 이제 애플에 대한 목표 주가 하향, 바클레이스의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기폭제,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이제 그런 역할을 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플러스 업종들도 있었습니다. 예. 보시면 건강, 유틸리티, 에너지 전반적으로는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좀 강하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고생했었던 업종들이 다시 좀 전반적으로 올라오고 작년 한 해 동안 좋았던 업종들이 많이 빠지는, 그래서 일주일만 놓고 보면 시장의 일종의 작게 보면 순환, 그러니까 이런 순환매 성격의 그러한 업종 흐름이 미국에서 나타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업종별 수익률이 저렇게 엇갈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에 보면은 지난 한 주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이렇게 일간 차트로 띄워놓으면 전혀 그림이 완전 다릅니다. 예, 그러면 우리 국내로 눈길을 돌렸을 때 이 업종별 주가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도 결국은 전 세계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업종 흐름도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열심히 보는 이유가 미국의 흐름이 그렇죠. 시차를 두고는 전 세계에 다 퍼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게 일단 맞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보시면 상대적으로 그나마 이제 안 빠진 게 필수 소비재, 유틸, 건강관리 비슷하죠. 아까 미국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면에 많이 빠진 데가 경기 관련 소비재, 금융, 에너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결국은 경기에 대한 걱정들, 금리 상승, 그다음에 시장의 자금 흐름에 일종의 좀 압박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업종의 그런 흐름에 그대로 고스란히 나타난 1월 첫째 주였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1월하고 이제 연초하면은 그 1월 효과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예. 연초 효과라고도 하고, 아니면 또 코스닥 중소형주라든지 이런 종목들 움직임이 좀 강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올해는 좀 달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보시면은 1월 달에 성과가 한 해를 결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첫 번째로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1월 달 중에서도 첫째 주나 좀 길게 보면 둘째 주까지 이것이 1월 달 전체와 연간을 결정하는 경향이 좀 강하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통상 첫 번째 주가 이렇게 마이너스 시작하면 한 해가 좀 생각보다는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성과가 썩 평균 대비선 좋지 못했다는 그러한 그 성적표들이 지난 한 50년, 60년의 데이터에서 나타나고요. 지금 차트가 열려 있는데 미국 기준입니다. 첫 주가, 그러니까 첫 4거래일이죠. 왜냐하면 월요일 날은 항상 쉬니까 영업일 기준으로는 4거래일, 화수목금 동안 지난 20년간 새해 첫째 주의 수익률을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나 채권, 국채나 투자 등급 채권에 투자했을 때 그중에서 제일 좋았던 성적표들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한 건데, 지난 20년 동안 첫째 주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빠졌던 건 이번이 유일하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근데 가까워요. 재작년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2022년 기억하시겠지만 고점을 찍고 한 해 내내 빠졌었던 해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10월까지 쭉 빠졌었던. 사실 그때만큼 지금 첫째 주가 상당히 부진하게 출발을 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어쨌거나 지금 근데 항상 이게 이런 것은 일종의 그러한 그 빈도고 평균적인 일이고 항상 이러한 일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근데 다만 우리가 조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 한 해를 좀 출발할 필요는 있겠다, 경고를 주는 그런 수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표를 보면서 제 일감은 그렇습니다. 2022년에 저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코로나 덮쳤던 2020년에 처음 급락 이후에 그 막 전부 꼼짝도 못하면서 여행도 못 다니면서 전부 집에 틀어박혀서 주식만 할 때 아닙니까? 그리고 2021년까지도 그게 이어졌고, 두 해가 너무 좋았다가 2022년 돌아섰고, 금년은 또 11월, 12월이 너무 좋았으니까 또 1월이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드는데, 그리고 이것도 궁금합니다. 뭔가 해가 바뀌면은 새 마음으로 또 뭔가 한 해 장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번 일주일 동안에 기관이 너무 팔아가지고 왜 그럴 만한 뭔가 어떤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유가 있었나요?
글쎄요. 그거는 뭐 기관들마다 네. 다 소위 이제 자기만의 사정이 있겠는데. 네, 있어서 뭐 그걸 딱히 알 수는 없을 거고요. 뭐 만일 이제 그걸 예측해 본다면, 예상해 본다면, 추측해 본다면, 네. 그러니까 윈도우 드레싱 해놓은 그러한 좀 세게 땡겼던 물량들을 정상화시키는 그런 흐름은 분명히 있을 수 있을 텐데, 있겠고. 그거보다는 사실은 쉽게 생각해 보면 이럴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살 사람들이 많이 없이 꽉 채워놨기 때문에 네. 조금만 팔아도 시장이 빠지는 아하.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수급이라는 거는 더 이상 살 사람이 없으면 이제 빠져야 되는 예.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개인과 기관의 주식 비중이 상당히 꽉 차여져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는 좀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는 양상, 조금만 팔아도 그것이 영향을 받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어느 정도의 좀 조정 자체를 좀 예상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 공포와 탐욕 지수 이걸 가지고도 네. 어느 정도 이건 예견된 조정이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뭐 그 증시 격언에 남들이 열광할 때 두려워하고 예. 남들이 겁내할 때 오히려 욕심을 내라. 워렌 버핏이 한 얘기죠. 예.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네. 사실은 남들과 따로 가야 네. 되니까. 근데 어쨌거나 그것을 정확하게 나타내 준 것이 소위 CNN에서 하는 공포 탐욕 지수인데 네. 지금 차트가 열려져 있는데 이 하늘색 선이 공포 탐욕 지수고요. 위에 점선이 넘어가면은 이제 극단적 탐욕까지 올라가는 거고 75를 넘어가면 저 아래 점선으로 내려면 극단적 공포입니다. 위아래로 계속 그 소위 요동을 치는 걸 보실 수 있고 여기에 맞춰서 붉은색 선이 S&P 500 지수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극단적 탐욕 수준까지 근처에 올라가서 변곡점을 이루면 거의 같거나 시차를 두고 S&P 500도 지수가 떨어지는 걸 올라가고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것이 일종의 그 단기적인 매매 신호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제가 아마 12월 달에 계속 제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기술적으로는 과매수돼 있다. 네. 과열됐다는 얘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하셨죠. 사실은 저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 블룸버그 뭐 구글 이런 데 가서 CNN Fear and Greed라고 이렇게 치면은 다 매일매일 보실 수 있는 그 지표고요. 네. 체크를 하시고 지금 보시면 정확히 지금 극단적 탐욕 수준까지 가다 보니까 지수가 조정을 받는데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정도로 이미 공포 탐욕 지수가 탐욕의 상단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울고 싶은데 뺨 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지금 뭐 이제 장이 또 좋을 때는 듣기에 불편한 얘기들은 잘 안 나오고 또 네. 장이 나빠지면은 또 겁나는 얘기들이 또 나오고 하는데 아니 월가에서 이 유동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기사들이나 얘기들이 간간히 들립니다. 소위 말해서 시장에 좀 유동성이 마른다. 뭐 어떤 징후를 갖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제 이게 왜 이것이 네. 지금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이 주제를 들고 나온 게 네. 작년에 시장이 올라간 것을 100으로 놓고 보면 작년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많이 올랐죠. 미국 기준으로도 놓고 보면 올라간 게 이익이 늘어서 많이 올라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멀티플 익스펜션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주가 배수가 올라갔으니까 똑같은 걸 보고 시장에서 야, 이 정도면은 더 비싸게 사줘야 돼. 이런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작년 한 해를 끌어올렸다. 보통 이걸 우리가 우리말로 표현하면 유동성 장세라고 그렇죠. 예. 표현을 합니다. 예. 결국은 유동성이 늘어나면 사람들이 너그러지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유동성이 떨어지면 주가를 끌어내리는 그런 현상. 그게 이제 순유동성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순유동성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네. 되게 중요한데 보통 연준의 대차대조표하고 그다음에 작년 3월에 기억하시겠지만 실리콘밸리 사태 때 예. 연준이 긴급하게 은행들한테 대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네. 소위 말하는 은행 기간 대출 프로그램이라는 거. BTFP인가 예, 뭐. BTFP라는 예. 게 있고요. 여기서 이제 돈을 빼가는 게 뭐냐면 TJ라고 해서 재무부의 일반 계정입니다. 채권 찍으면 돈을 빨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TJ를 빼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RRP라고 있습니다. 영레포라고 해서 네. 연준이 거꾸로 그 시장에서 유동성을 흡수하는 걸로 그러니까 연준이 갖고 있는 채권을 빌려주고 돈을 흡수해가는
그러니까 결국은 RRP, 역내포를 빼주는 요 4가지의 변수로 미국의 그 순유동성을 체크를 하고요. 그것이 지금 파란색 선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예. 붉은색 선은 아까 마찬가지로 그 S&P 500인데 흐름이 똑같죠. 근데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급격하게 좀 꺾여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다음 장표에 제가 그 각 4개의 구간별로 어떤 흐름이 있는지를 제가 이제 표시를 했는데 네. 앞으로가 어떠냐. 이게 일시적으로 꺾이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각각의 4개에 대해서 어떻게 표시를 할지를 제가 한번 보자 하면서 첫 번째 말씀드린 게 연준의 대차 대조표입니다. 아시겠지만 작년 결국은 재작년이죠. 사실은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QT를 해오고 있어요. 예. 지금 보시면 연준의 대차 대조표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연준의 박근영을 도해서 시장에서 채권을 사주는 거죠. 국채도 사고 회사채도 사고 MBS 사고 다 사들이잖아요. 그러면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늘어납니다. 이게 채권들이 늘어나니까 보유한 게 그러니까 올라가면은 완화하고 내려가면은 긴축을 하는 거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연준이 이제 긴축 모드로 바뀌면서 보시면 우하향하고 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것은 적어도 올해까지는 월별로 지금 한 600억, 300억에서 900억 달러씩 계속 이렇게 끌어내리는 이 방향성은 좀 유지가 될 거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올해 말까지는 지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가 우측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리콘밸리 사태 때문에 벌어졌던 은행 기간 대출 프로그램. 네. 지금 보시면 이것은 이제 은행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 유동성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완화가 되는 겁니다, 시장이. 돈이 풀리는 거죠. 그렇죠. 올라가는 네. 건데 쭉 해서 좀 최근 들어서 그 3월, 4월 달에 급격하게 올랐다가 유지가 되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절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구나. 월가에 지금 약간 이렇게 좀 돈줄 마른 은행들이 있다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군요. 근데 저거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저도 이제 그걸 찾아봤는데 저거는 뭐냐면 은행들이 뭔가 문제가 생겨서 저걸 끌어당긴 게 아니고 뭐냐면 이거는 1년짜리 대출 프로그램인데, 그러니까 은행들이 소위 시중 은행들이 예. 지금 돈이 지금 예금이 빠져나가니까 갚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은 돈을 줘야 되려면 내가 갖고 있는 건 채권이고 채권 금리 올라왔으니까 기존 채권들의 가격이 떨어져 있고. 지금 당장 팔면 손해져요. 만기까지 갖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연준에다가 맡기고 돈을 빌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근데 10% 정도 할인해. 문제는 최근 들어서 시장 금리가 떨어지면서 대출 금리, 대출 포론의 금리가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이 지준 준비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급 준비금. 지급 준비금. 네. 지급 준비금의 금리가 보다 대출 금리가 더 내려가서 소위 차익 거래가 생겼어요, 기간이. 예. 그게 대략 한 60bp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연준한테 돈 빌려서 연준의 지준금에 넣어서 거기서 연준의 돈을 빼먹는 굳이 표현하자면 그래 은행들이 네, 그렇죠. 해야죠. 빠꼬미들이 좋게 얘기하면은 상당히 기회를 잘 활용한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자기 급해서 저거 만들어줬는데 글쎄 저걸로 장사를 하고 있네. 그러니까 연준이 물에서 구해줬더니 보따리까지 달라는 그런 형국이 돼 있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올 3월에 만료인데 원래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좀 더 연장해줄 수도 있을 텐데 만료될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이거는 일종의 모랄 해저드, 그렇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저거는 결국 완화가 올 3월이면 마무리된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 아까 말씀한 TGA, 그러니까 뭐냐면 재무부가 채권을 발행하면 저희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긴축이고 내려오면 완화인데 채권 발행이 10월 이후에 조금 멈췄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선 다시 한 20% 이상은 늘어날 거다. 그럼 이게 긴축이고 마지막 우측에 역내포는 내려오면 완화고 올라가면 긴축인데 지금 완화되긴 했는데 이제는 이게 2.4조 달러까지 긴축이 됐다가 지금 8천억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여력이 더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네 개를 다 합쳐보면 현재 수준이 지속된다면 유동성은 우하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장한테는 순유동성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나타나서 주가가 상승하는 데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유동성 흐름이다. 이렇게 해석을 지금 이 네 개의 유동성 지표들을 갖다가 다 합해서 앞서 보여주셨던 순유동성이라는 그 차트를 보여주셨는데 그 차트 다시 한 번만 봤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지금
직관적으로 봤을 때 순유동성은 줄어들고 있네요. 예, 그 7번 차트에 보시면 오른쪽 끝부분에 예, 그 보시면 하늘색 선이 그 네 개를 다 합친 것이 네. 아래로 끝부분에서 살짝 내려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그동안에 봤을 때 저 순유동성이 증가하면은 주식도 좋았는데 조금 줄고 있어서 조심스러워지는 거고 우리 시청자분들 그냥 이걸 갖다가 뭐 예를 들어 전문의 출연할 때만 확인하고 이런 거보다 네. 내가 직접 그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저 프레드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저 순유동성을 거의 뭐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싶다. 어떻게 검색하면 저기 들어가죠? 이걸 누군가 계산해 주는 그런 사이트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저기 말씀드린 세인트 루이스 예.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갖고 네. 본인이 저걸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만들기가 어려우신 분은 네. 그 US Net Liquidity라고 구글에 US. 구글링을 하시면 네. 그러면 저걸 계산해 주는 사이트가 뜹니다. 그래요. 그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니까 네. 그걸 보셔도 괜찮을 US 것 Net 같습니다. 네트 그러니까 미국 순 유동성을 영어로 하면 US US Net Net Liquidity Liquidity. 이렇게 알겠습니다. 쳐 보시면 저 차트를 확인하실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0.2%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 2,583포인트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소폭 오름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는 880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3%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76,9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SK 하이닉스 0.8%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38,600원이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1%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425,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5% 상승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76만 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0.9%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에서는 62,300원이죠. 현대차가 지금 호가에서 아직까지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포스코홀딩스,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가 0.68%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222,000원. LG화학이 1.7%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491,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지금 호가에서는 사실 지난주 이제 목요일, 금요일 2거래일 연속 급등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호가에서는 아직까지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고 에코프로, LNF도 마찬가지고요. HLB가 0.2%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47,750원. 알테오젠 호가에서 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셀트리온지열 1%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19,600원이고 JYP 엔터테인먼트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HPSP가 0.4% 지금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41,900원. LS 머티리얼즈가 1%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49,15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8분여가량 남았습니다. 일단 뭐 오늘 양시장 보합권 좀 출발이라고 좀 보여지네요. 네, 보합권이지만 뭐 야간 지수 선물 흐름 같은 네네. 거는 뭐 미국 장이 그래도 고용 지표 잘 소화해내니까 소폭이나마 상승 마감했으니 지금 예상 체결 지수 저 정도로 예상되고 네. 환율도 뭐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흐름이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지난주 하락에 대한 또 반작용이 나올 만한 시점 아닌가 싶은데. 아까 반등 정도. 네. 그리 이번 주에 강하게 올라가 준다면은 예. 이제 그거 하락 조정이 끝났다 싶은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건데 하루 이틀 오르다가 또 이렇게 뭐 지난주 봤던 저점을 이탈한다든지 하면은 계속 시장의 긴장감은 남아 있겠네요. 그러게요. 그리고 지금 저기 저 실적도 실적이지만 그거 한번 전무님 그 처음에 파나마 운하도 한번 언급해 주셨고 수에즈 운하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이게 지금 계속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변수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휴일 쉬는, 그러니까 예. 그 소위 1월 초 연휴를 예. 쉬는 동안 상황이 좀 더 악화됐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수에즈 파나마운하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건기로 들어가면서 지금 물이 계속 수위가 좀 낮춰주고 있어서 파나마 뭐 좋아지는 그게 없단 말이죠. 뭐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6개월 안에는 전혀 해결 기미가 없다. 네. 저걸 해결하려면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수조 달러를 들여서 예. 적어도 5, 6년간 새롭게 담수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아하.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파나마 운하가 짧은 시간에 해결될 가능성은 일단 첫 번째로 없다. 네. 그건 배제해 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수에즈입니다. 수에즈가
지금 미군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미군이 나타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게 이번에 나타난 거고요. 예. 미군을 포함해서 유럽의 그런 해군들, 심지어는 인도네시아 해군까지 지금 나타나서 자국 배들을 지금 수호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티 반군이 지속적인 공격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이제 위험을 굳이 거기를 아무리 지켜준다고 가다가 한번 피해를 입으면은 큰일 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해운사들이 다 지금 절반 이상이 지금 다시 그 또 돌아가는구나. 아프리카 아래 예. 그 소위 희망봉 쪽으로 예. 지금 다 돌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바브 엘 만데부 당분간 이 얘기를 많이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바브 엘 만데부가 우리로 하면 눈물의 협곡 뭐 이런 의미랍니다. 그 홍해 그 초입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제 예. 저기를 지나서 홍해를 지나서 수에즈를 그러니까. 지나면 네. 지중해가 나타나는 그래서 아시아하고 유럽을 연결하는 그러한 좁은 해협인데 그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수가 지금 보시면은 7일 평균이 지금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이 지금 그러네요. 그게 다 지금 이제 아프리카 쪽 아래로 돌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돌다 보니까 문제가 됐냐면 저도 이제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그 아래로 돌다 보면 바로 가서 아프리카를 돌아서 유럽을 가는 게 아니라 네. 중간에서 기름을 한번 넣어야 된답니다. 그래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거리가 확 늘어나니까 예. 이게 거기 가서 그러니까 남아공에 있는 한 그 더반이라는 그런 항구에 들어가서 기름을 넣고 가야 되는데 기름을 거기가 평상시에 그렇게 배가 많이 안 오는데 갑자기 배들이 오다 보니까 기름 넣는데도 줄을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돌면 되지 그러면은 네. 그 정도 걸리면 되지가 아니라 생각보다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왜냐면 기름 넣어야 갈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거리만 갖고 지금 계산했는데 계산한 것보다도 배가 더 많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장기간 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 지금 해결이 안 된다면 근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생각보다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최근까지는 이거는 일시적일 거야 하다가 연초 들어와서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최근 들어서 이제 폭등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예. 그게 이제 다음 차트에 확실히 보여집니다. 저도 이제 이 차트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 생각보다는 컨테이너 섬 운임 차트가 별로 안 올라오다가 네. 불과 이제 크리스마스 그 시즌과 이번 일주일 그 사이에 보시면은 와. 61%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엄청난 숫자죠. 근데 이걸 구분해 보면 저게 이제 평균이고요. 상하이에서 유럽으로 가는 그 수에즈를 정확히 통과하는 거기는 거의 100% 이상, 2배 이상 올랐고요. 상하이에서 뉴욕, 이거는 이제 수에즈 통과 안 하니까 그냥 태평양으로 갈까요? 네, 태평양으로 가는 건 한 30% 정도 올랐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LA로 가는 건 상관없는데 뉴욕으로 가려면 파나마 또 통과해야죠. 아하. 그럼 거기 때문에 이제 돈이 더 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기도 같이 올라왔는데 네. 상하이 유럽 쪽이 많이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딸려서 저쪽도 올라갈 확률이 좀 크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게 상하이 투 LA가 아니고 뉴욕이구나. 네, 아래 거는 뉴욕은 좀 머리 아파지네. 예, 네. 뉴욕은 무조건 파나마를 네, 통과하지 그러네요. 않으면 저 아래까지 네. 남미를 저기 돌아야 통과해서 되는구나. 칠레 남단을 통과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흥미로운 거는 이것은 현물 가격입니다. 스팟 가격이라고. 네. 현물. 그래서 전체 그 장기 계약이 한 70% 되고 요게 한 30% 된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장기 계약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영향을 장기 계약이 안 주지만 그게 하필이면 11월, 1월 달에 다 장기 계약이 재갱신된답니다. 이것이 지속되면은 올해 영향을 당연히 주게 될 거고요. 이 영향을 주면은 이것이 한 4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20주 정도 시차를 두고 상품 가격에 영향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상황이 지속되면은 결국은 올해 2, 4분기 정도 들어가면 그 사이 잡았던 상품 물가, 상품 물가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어서 이 분야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뭐 투자 관점에서야 저렇게 되면 이제 해운주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뭐 이런 어떤 결론이 도출되긴 합니다만 그 외에 여러 가지로 물가 측면에서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걱정스러운. 그렇죠.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 때 그 공급망 이슈가 돼가지고 예.
그 보시면은 그 어디 물건 사러 그 마트에 가 보면은 예. 선반이 텅텅 비어 있던 거 있어도. 기억나시잖아요. 또 급한 것들은 또 저러다 보면 저 비행기로 옮겨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 사실은 그것까지 연결될까봐 사실 걱정들 하는 분들이 네, 조금씩 늘고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연초 들어와서 이와 관련된 언급들이 최근에 이제 본격적으로 되고 있다. 이거는 관심을 꼭 가지실 필요가 어떻게 있을 것 보면 이 이슈는 우리 송 전무님께서 제일 처음부터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라고 환기시켜 주신 이슈인데 계속해서 좀 봐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대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올해 선거가 있는데 네. 중동에 새로운 중동 전쟁을 일으킬 수 없어요. 이거 무력으로 진압이 잘 안 되는 잘안 될 상황이기 것 때문에 같죠. 현재 이런 교착 상태라고 하잖아요. 후티 반군이 저렇게 해도 후티 본토를 때리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다 그래, 이제 보니까 후티 반군도 믿는 구석이 있군요. 그렇죠. 지금 못 때리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상황이 생각보다 마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오래 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네. 자, 오늘 호가로 봤을 때는 양시장 소폭 상승 출발 예상되는데요.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1월 8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연초 들어서 연말 산타랠리 기대감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좀 조정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 조기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올랐던 시장, 그 상승폭을 많이 반납한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번 주에는 또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주요 기업들, 특히 금융주를 시작으로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12월 CPI가 만약에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연준의 조기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욱더 물 건너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오늘 국내 증시 일단 보합 출발 예상이 됐는데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2,584포인트 0.2% 소폭 올라가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폭 오름세로 879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9% 올라갑니다. 77,300원이고요. SK하이닉스 0.2% 떨어집니다. 137,2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0.6% 올라갑니다. 418,5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79% 상승합니다. 76만 2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0.65% 올라갑니다. 6만 2,100원이고요. 현대차가 0.4% 상승합니다. 18만 8,100원. 포스코홀딩스가 0.6% 떨어집니다. 47만 7천 원. 기아가 0.4% 올라갑니다. 9만 2천 원이고요. 네이버도 0.68% 올라갑니다. 22만 3천 원. LG화학이 1.2% 상승하면서 48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사흘 만에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1% 하락으로 31만 1,500원이고요. 에코프로도 0.6% 떨어집니다. 65만 2천 원. LNF가 1% 약세입니다. 지금 20만 9천 원이고요. HLB는 2% 이상 올라갑니다. 4만 8,800원에 거래됩니다. 알테오젠이 0.78% 올라갑니다. 9만 200원이고요. 셀트리온제약도 0.9% 상승합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가 또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JYP 엔터테인먼트는 0.28% 하락 10만 5,100원이고요. HPSP가 0.2% 소폭 하락으로 4만 2천 원. LS 머티리얼즈도 1.9% 떨어집니다. 4만 8,650원이죠. 지금 시각 9시 2분 지나갑니다. 오늘 시장에서 조금 상대적으로 강한 섹터,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들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보게 되면은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입니다. 신성 델타테크가 5% 상승 중이고요. 파워로직스도 4.7% 올라갑니다. 7,750원이고 모비스도 2.8% 상승 중이고요. CCS도 2% 올라갑니다. 서남도 1.7% 상승 보여줍니다. 오늘 초전도체 관련주들 강세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보시다시피 음봉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또 오히려 차익 실현 물량들도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밖에 오늘 AI 챗봇, 챗GPT 관련주들도 올라갑니다. 이스트소프트가 13% 급등 중이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을 했었죠. 오늘 추가적으로 9% 강세 보여줍니다. 마음 AI도 5% 넘게 올라갑니다. 3만 900원이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1.4% 올라가고요. 셀바스 AI도 2% 상승 보여줍니다. 솔트룩스도 2% 올라갑니다. 32,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는 오늘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도 올라가는데 제주반도체가 다시 힘을 내네요. 지금 3% 넘게 올라갑니다. 19,23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뭐 사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이제 뭐 온디바이스 AI 또 그리고 그밖에 다른 섹터에도 연결되어 있는 종목으로 앞서서 보셨다시피 또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텔레칩스도 0.8% 상승 중이고요. 네페스아크가 6% 강세로 28,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밖에는 오늘 출산 장려 정책 관련주들도 좀 올라가는데 깨끗한 나라가 17% 급등 중이고요. 사실 출산 관련주 내에서는 종목별로는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별적인 모멘텀에 따라서 주가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입니다. 34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2억 원, 33억 원 순매도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596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79억 원, 18억 원 순매도고요.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 오늘 1원 40전 하락한 1,314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뭐 환율도 계속해서 좀 박스권 흐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예. 뭐 계속해서 1,320 내지 네네. 25원을 넘기 전까지는 뭐 크게 뭐 이렇게 뷰가 달라질 만한 게 없고 현재는 박스권 내의 흐름인 것 같고요. 딱 어떻게 보면은 주말 야간 선물에서 움직였던 그 정도 흐름을 갖다가 지수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업종, 종목 가지고 막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좀 사줘야 이게 힘있게 좀 그러게요. 반등이 나올 텐데 그 점은 좀 아쉽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뭔가 투자자분들도 좀 확인하고 싶다라는 심리가 있는 네, 것 같아요. 뭐 그런 이번 것 주 같죠. CPI도 있고 그리고 어저께 맞아요. CPI도 있고 실적 그리고 발표도 좀 있고. 다소 좀 예. 1월 달에 조금 연장될 줄 알았는데 첫 주에 조금 이렇게 실망스러운 흐름이었다 보니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야 그나저나 저는 아까 전문이 그 희망봉 쪽으로 돌아가는 배들이 유럽까지 그냥 논스톱으로 못 가고 기름 한번 넣어야 된다면서 남아공 더반을 언급하시니까 저 완전 어릴 적 홍수환 선수 남아공 더반에서 로버트 테일러인가 아놀드 테일러인가 이겼어요. 엄마나 챔피언 먹어서 하던 그때가 생각나네요. 더반이라는 도시를 이렇게 또 들어보네. 저도 이번에 처음 해봤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실적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제 슬슬 이제 4분기 실적을 확인해야 되는데. 예, 주요 금융주들 먼저 줄줄이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금융주? 미국에서는. 예. 뭐 JP모건, 예. 시티그룹, 웰스파고 그렇죠. 뭐 실적은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앞에 우리가 걱정을 엄청 많이 했지 않습니까? 주가가 올랐지만 그 주가를 올라간 부담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재료는 결국은 실적입니다. 돈 잘 벌면 다 그러니까요. 해결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4분기 실적 발표, 이제 우리나라도 아까 삼성전자 비롯해서 미국도 실적 발표가 이제 본격화되는 실적 시즌이 들어가는데 결국은 이번에 믿을 것은 그것이고 올해 특히 연말에 상당히 높게 끝날 거라고 예측하는 분들의 대다수는 올해 이익 증가를 대부분 다 그 첫 번째 이유로 꼽고 있거든요. 예측을. 그래서 차트를 한번 열어봐 주시면 제가 9번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결국은 여기 이제 뭐 골드만삭스가 컨센서스 가지고 이제 차트를 만들어서 분기별로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를 표시하는 차트가 있는데요. 지금 좀 열려 있네요. 보시면 지금 이제 3분기까지 표시되고 짙은 색선은 4분기부터 이제 올해 4분기까지 지금 표시가 됩니다. 지금 하늘색 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점선이 뭐냐면 그 다이아몬드 그 소위 녹색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예상했던 겁니다. 시장에서 예상한 증가율이고 하늘색 바는 막대 그래프는 실제로 나온 겁니다. 지금 보시면 그 다이아몬드보다 더 위로 솟아 있으면 또는 덜 내려와 있으면 그 예상보다 좋은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보시면 작년 1사분기, 그러니까 재작년 1사분기부터 작년 3분기까지, 그러니까 보시면은 전반적으로는 예상치보다 그러니까 더 올라가고 덜 빠지고. 잘 나왔네요. 예, 이제까지 항상 실적은 괜찮았었다. 워낙 이제 시장이 놀래갖고 보수적으로 추정을 한 측면도 있겠지만 이건 아마 제가 그 마지막 주 없을 때 제가 연준이 한 해 동안 2023년도 경제 성장률을 완전히 틀렸던 거를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재작년 말에 12월 달에
2024년도 GDP 성장률이 0.5%, 그러니까. 0.6% 성장한 것으로 시작해서 이것이 4번 올라가면서 2.6%로 끝났던 거, 무려 5배를 올린. 이 근데 그게 연준의 그 몇천 명 되는 박사님들도 다 틀렸듯이 시장도 사실 어찌 보면 이제까지 틀려왔던 거죠. 근데 기분 좋게 틀린 거죠. 기분 좋게 틀린 거죠. 그래서 경기가 생각보다 강했던 것이 결국은 기업들의 이익에도 그대로 나타났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지금 현재 예상대로 보면 4, 4분기부터 해서 계단식으로 올해 말까지 지속적으로 이익 증가율이 상당히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날 거다라는 게 시장의 지금 예상이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대로 벌어진다면 지금 현재의 이러한 조정은 기간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저 예측보다 덜 나오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이제 사실은 시장이 기간 조정이 아니라 가격 조정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중요한 건 4분기 수치도 중요하지만 올해 연간 가이던스가 그다음에 방향성과 그다음 분기 가이던스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또 중국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이 지금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 같은 경우 뭐 조심해야 되고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 또 괜찮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오히려 중국 쪽이 아니라 좀 다른 신흥국을 또 눈을 돌려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어서요. 맞습니다. 미국이 나홀로 강세를 벌써 한 12년, 13년 이렇게 했잖아요. 작년까지도 다 포함해서. 결국은 그래서 다들 지금 고민하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이 길게 놓고 보면 지금 밸류에이션도 너무 비싸고 이 정도 상황이면 미국이 향후 10년간은 상당히 수익성이 별로 없을 거다라는 예상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자금이 빠져서 다른 데 가서 더 나은 성과를 거두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을 많이 할 거고요. 그런 걸로 보면 이제 신흥국들 중에 어디가 좋아질지를 열심히 지금 찾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작년 한 해와 그다음에 지난 3년간 코로나 이후에 2011년부터 13년도까지 3년간 이게 파란색 막대기고요. 작년 한 해가 주황색 막대기입니다. 1등이 뭐냐면 멕시코, 그다음에 2등이 3년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2등이 사우디, UAE, 터키 뭐 이런 순이거든요. 보시면 터키 같은 경우는 워낙 물가가 요동쳤기 때문에 물가 인플레이션이 분명히 있는 거 그걸 제외하면 사우디하고 UAE는 지난 3년간 유가가 좋았잖아요. 사실 그거 제외하면. 그럼 멕시코가 왜 1등을 했느냐? 보시면은 미국의 프렌드쇼어링, 리쇼어링. 그래서 외부에 특히 중국에 있는 그런 해외에 있는 공급망을 다 자국 내로 끌어들이거나 아니면 근처로 가져가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던 것이 멕시코가 상당히 3년 동안 성과가 좋았던 가장 큰 원동력이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는 두 번째로 보는 게 인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자국의 그런 미국의 제조 아웃소싱 했던 것들을 인도로 지금 보내려는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1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멕시코 다음으로 인도, 그다음에 브라질은 워낙 지금 원자재 수출이 좋았기 때문에 결국은 인도와 브라질 같은 데들이 상당히 좀 좋았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3년, 1년 다 해서 최악의 성과를 거둔 데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은 미중 분쟁 그다음에 좀 잘못된 그런 불투명한 정책 흐름 그다음에 부동산 이슈 중국의 금융위기의 우려 이런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묶이면서 3년 동안 최악의 성적을 거뒀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문제는 이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 갈 거냐에 대한 고민을 분명 지금 시점에서는 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빠져나온 돈이 어디로 갈 거냐가 중요하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중국을 버려야 되느냐? 그러니까요. 원래는 제일 좋은 재료 아시겠지만 낙폭과대가 원래 최고의 재료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만큼 싼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망하지만 않는다면 낙폭과대가 사실은 최고입니다. 근데 절반의 이제 이유인데 그럼 두 번째 다음 차트를 잠깐 열어봐 주시면 이게 이제 중국의 이익수익률, 이익수익률은 PER의 역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회사가 얼마나 돈을 버냐의 이슈인데 거기서 중국 국채 10년물 금리를 뺀 것, 이게 페드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걸 보시면 지금 거의 5.5%를 넘어섰어요. 위에 보시면은. 이 점에 왔을 때 항상 중국 시장이 실망시키지 않고 엄청난 성과로 되돌려졌다라는 그러한 과거의 결과가 있고요. 다음 차트 열어봐 주시면 네. 결국은 지난 한 2008년 이후에 이런 5.5%를 뚫은 게 몇 번 안 되는데 다음 테이블 한번 열어봐 주세요. 네. 14번입니다. 지금 보시면 5.5%가 매직 넘버인데 이것을 초과한 그 시점 이후에 3개월, 6개월, 1년의 평균 수익률이 1년 정도 지나면 네. 거의 한 60% 분야 그 구간에 따라서는 2배 이상 올랐던 경험들이 있고요. 2012년 소위 유럽 피그스 위기를 제외하고 나면은 항상 엄청난 성과로 되돌려졌다라는 그런 과거의 경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제가 중국을 사자는 게 아니라 이런 엄청 싸졌다는 건 분명하다. 네네. 더 빠지기는 쉽지 않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여기에 뭔가 상승할 모멘텀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지금 3월 달까지 있을 전인대에서 중국의 재정 정책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는 충분히 과거에 5번간 누렸던 그런 급등세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절반은 지금 채워졌고 나머지 절반이 나타날지를 충분히 가늠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지금 사자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회를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는 올해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많이 올랐던 쪽 있잖아요. 미국의 뭐 주요 기술주라든지 아니면 국내 증시에서도 최근에 뭐 반도체 관련주도 많이 올라가잖아요. 이런 쪽을 계속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덜 오른 쪽을 봐야 되는 건지 지금 중국 말씀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저라면 주마가 편보다는 지금 정도면 모든 것이 지금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는 그 사이에 재미가 없었던 분야로 좀 눈을 좀 되돌리시는 것. 그것이 상대적으로는 지금 그러니까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위험과 돌아올 예상 수익을 놓고 보면 예상 수익이 위험 대비해서 보면 훨씬 더 높을 수 있어서 소외되었던. 변동성이 덜할 수 있어서 그렇게 보면 그 사이에 못 올랐던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을 가져보실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좀 조정이 좀 이어진다 하더라도 좀 견딜 수가 있는데 충분히. 네. 예, 좀 그동안 비싸졌던 것들은 꺾이면은 당장 불안해지죠. 맞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